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트럼프 시대가 끝났고 네, 바이든 시대가 열렸는데요.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미 동맹입니다. 네, 오늘 좀 그렇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좀 역사가 오래된 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오래돼서 뭐가 인류 최초의 동맹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예, 사실 인류가 무리를 짓고 살면서 다른 무리들과 어떤 약속을 맺고 움직이는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서양의 경우에는 기원전 7세기 무렵에 고대 로마 부근의 라티움 지방에서 30여 개의 부족이 인근의 적대적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연합체를 구성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호호. 예, 이후 이제 학자들이 이 연합체에 라티움 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제 동맹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 책에 예, 나오는 거죠. 예, 예, 기원전 뭐 6세기경에 펠로폰네소스 지역의 맹주였던 이 스파르타가 무력을 사용해서 여러 도시국가와 맺은 이제 군사 조약입니다. 네. 예, 이후 페르시아에 맞서는 과정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이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이 두 동맹이 그리스 지역에 패권을 놓고 벌였던 전쟁이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렇죠. 예, 서양에서는 최초의 제국주의 전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동아시아 쪽으로 좀 옮겨오면요. 대략 기원전 11세기에 주나라가 은나라를 칠 때 태공망, 그러니까 강태공이 대표였던 강족과 군사 동맹을 맺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강태공이 강족 출신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주나라가 약해진 이후 음. 중앙 집권 체제가 무너진 춘추 시대,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8세기에서 한 4세기 경에는요. 네. 군웅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합종 연행의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동맹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면 동양이 동맹의 역사에서는 뭐 더 오래된 모양새입니다. 그러게요. 예. 근데 지금 고대 이야기 말고 예. 근대로 오면 근대적 의미의 그 동맹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과거 이제 그 부족 도시국가 간에도 있었던 고대의 동맹과는 달리 네. 근대적인 동맹은 민족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동맹이라는 말을 경제 분야 등에서도 이제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고는 있는데, 맞아요. 예. 예, 국제 정치에서 동맹은 원칙적으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 현재 국제 정치에서 동맹을 뜻하는 말이 영어 표현으로 alliance인데요. 네. 이 단어는 두 국가 혹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서로를 지지하고 돕겠다고 맺는 공식적인 협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처럼 이제 동맹이 공식적인 협정을 통해 맺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협정이기 때문에 동맹은 주로 조약의 형식을 따르는데요. 예. 서면 형식으로 체결이 되고 국제법의 규율에 이제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맹이라고 하면 이제 1차 세계전 당시에 뭐 이제 삼국 동맹 이런 걸 막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렇죠. 예, 현재의 동맹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동맹은 방어적 차원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동맹을 맺은 국가 중 하나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국가 간 연합에게 침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제 그럴 때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 나서서 그 침략한 국가에 대해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침략 전쟁 같은 공격적 목적으로는 이제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는 뜻인데요. 예, 2차 대전 이후에 동맹이 방어적 차원에서만 작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침략 전쟁을 국제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무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헌장 1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 동맹이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인 이상 침략 전쟁 같은 공격적 목적을 가진 동맹은 이제 법적으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방어적 목적으로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한미 동맹도 이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은 군사 협정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Mutual Defense Treaty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조약 이름 자체가 방어적 목적임을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1조를 보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할 것을 삼가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예. 2조에서는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뭐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공격적 목적은 제한하고 방어적 목적으로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국제기구 차원에서 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입니다. 그렇죠. 예, 나토는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표적 국제기구인데요. 네. 나토의 법적 토대가 워싱턴 조약입니다. 이 전문을 보면 콜렉티브 디펜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집단 방어를 위해 우리가 뭉친다라고 여기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디펜스가 예. 들어가네요. 예, 예. 그리고 5조에 보면 우리 회원국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를 누군가가 공격한다면 네. 이런 침략은 우리 회원국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음흠.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네.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런 공격이 일어나면 회원국이 모두 나서서 방어하겠다는 건데요. 이 실제로 나토의 역사에서 이 제5조가 최초로 발동된 사례가 9.11이었습니다. 아. 예.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자 이제 회원국이 이 5조를 발동시켜서 집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최근에 있는 시리아 사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이 집단 방어 체제를 가동시키면서 회원국의 안정과 관련된 상황에서 아주 뭐 강력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동맹이라고 하는 게 방어적인 목적에서 국가 간에 맺는 군사 조약이다 이런 얘기가 예,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근데 군사를 꼭 그렇게 국한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현실 세계에서? 뭐 이게 좀 이제 우리가 그보다 좀 훨씬 더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제 국제 정치에서 국가가 동맹을 맺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세력 균형론, 또 하나는 위협 균형론인데요. 예. 예,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동맹을 맺는 이유가 가장 세력이 강한 국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라집니다. 아 이게 다른 예. 건가요? 예. 국제 정치에서 먼저 이제 등장한 설명은 세력 균형론입니다. 이 뒤에 소개해드릴 이 위협 균형론도 예. 이 세력 균형론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이론은 이제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이 국제 정치 분야에서는 뭐 아주 전설적인 학자가 정립했는데요. 네. 이 설명에 따르면 가장 힘이 강한 국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떤 한 국가가 너무 강력해지면 다른 주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다른 국가와 동맹을 통해서 그 힘센 국가를 억제하는 일에 이제 나서게 된다는 건데요. 네. 이 세력 균형론 같은 경우에는 근대 민족 국가 체제에서 다른 모든 국가를 넘어서는 제국이라는 게 왜 만들어질 수가 없는가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의 패권 국가라고도 하는데 그럼 예. 미국에 맞서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동맹이 맺어지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예,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이게 바로 위협 균형론이 방금 말씀해 주신 시각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 이론을 만든 학자가 스티븐 월트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네. 이분에 이분에 따르면 이제 동맹은 세력이 아니라 위협의 근거에서 구축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토가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난 뒤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다른 나라의 위협이 되는 국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반면 소련은 동유럽에서 이제 그 위성 국가를 공격적으로 건설해 나가고 있어서 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던 서유럽 국가들이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을 불러들여서 나토를 구축했다 이렇게 봅니다. 바르샤바 예. 조약 기구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균형의 대상이 단순히 세력만 강한 게 아니라 예. 그 세력이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위협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어떤 강력한 국가가 공격적으로 팽창해서 위협으로 느껴진다. 그럴 때 여러 나라들이 뭉쳐서 동맹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동맹 역사부터 쭉 훑어봤는데 예. 제가 역사책에서 본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동맹 없더라. 그게 국익에 따라서 예. 그냥 싹 표변하는 경우도 뭐 역사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예. 장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실제로 뭐 아무리 좋은 동맹도 뭐 때로는 와야 될 수가 있고요. 뭐 네. 나토도 그렇고 예. 뭐 한미 뭐 동맹도 뭐 서로 무너질 수가 있죠. 네. 실제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맹을 서로 원할 때 수정도 하고 결별도 할 수 있는 유연한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경우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게 트럼프는 이제 우리에게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었는데요. 5배 올려달라. 예, 5배. 예, 그러니까요. 예. 동맹을 이렇게 좀 도덕적인 결의 같은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조치였습니다. 네. 이게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를 두고 한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너무 터무니없다. 이 동맹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세력 균형론을 제시했던 월츠는요.
이게 동맹이라는 게 외부적 힘을 빌어서 균형을 맞추는 행위인데 이 외부적 행위자를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트럼프가 그 예처 그렇죠.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모든 국가가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어떤 국가가 위협에 맞서려면 외부적 동맹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 힘을 기르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고 아, 정답이죠, 그게. 대다수 국가들이 이런 선택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비유를 흔히 드는데 혈맹. 혈맹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경우가 있죠. 네.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바이든의 시대를 맞아서 동맹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누구의 시대이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사실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정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만관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